네, 안녕하세요. 해양환경 지식나눔 온라인 라이브 특강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희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강은요. 해양수산부의 대국민 해양환경교육 플랫폼인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특강은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에서 공동으로 준비했는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쉽고 편하게 해양환경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해를 하고자 다양한 해양 환경에 대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벌써 5회차가 진행 중인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3회차 특강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서 강의를 기다려주고 계신데요. 본격적인 강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안내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 중에는 마이크를 꺼주시고 채팅은 Q&A 시간에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조력과 조류에 관한 주제로 탄소 중립을 위한 해양 에너지 강연을 소개해 주실 강사님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진학 박사님입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조류에너지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이진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사님께서 우리나라의 해양 에너지 중 조력과 조류 에너지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건데요. 오늘 특강을 통해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해양 에너지와 더불어서 조류 발전 기술이 훗날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다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탄소 중립을 위한 해양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해양 에너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조력 그리고 조류 에너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에 있어서 해양 에너지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한국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전기 다소비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어떤 자료에는 한 3번째로 많이 소비하는 국가, 어떤 자료에는 6번째로 많은 국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한국은 굉장히 어떤 전기를 많이 쓰는 국가이고요. 1990년부터 지난 30년 동안 그 온실가스 배출량은 거의 2배로 이제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지를 한번 통계를 보면요. 2011년부터 19년까지 총 배출량 가운데 에너지 부문에서 거의 85%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은 에너지 부문에서의 어떤 탄소 저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실제 에너지 중에서도 여러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전력 생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전력 생산에 있어서 그럼 해양 에너지가 지금 현재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22년도 전력 통계인데요. 작년 기준을 보면은 총 어떤 전력 생산의 60%를 여전히 석탄과 천연가스 같은 어떤 화석 연료로부터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원자력으로부터 한 30% 정도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에서 상당한 어떤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재생에너지의 경우 한 9% 정도를 이제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하고 있고요. 이런 재생에너지 가운데 다시 또 나눠보면은 수력이 한 6.6%, 그리고 1%가 안 되는 0.8%가 해양에너지로부터 생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해양에너지는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거의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총 발전량을 기준으로 해양에너지의 기여율을 보면 한 0.1%가 안 되는 아주 미미한 그런 수준이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는 그 반도 국가고 그 서해안과 남해안에 조력 발전이라든지 조류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지가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의 에너지의 기여율이 너무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투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늘리면 어떤 전체적인 어떤 탄소 저감, 탄소 중립에도 해양 에너지가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 에너지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시화호 조력 발전소처럼 만의 입구라든지 강의 하구에 방조제를 건설하고 방조제 전면과 후면에 수위차를 발생시켜서 그 수위차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이제 있으면 그거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조력 발전이 있고요. 그리고 울돌목과 같이 굉장히 흐름이 빠른 그런 해역이 있습니다. 흐름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조류 발전이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라든지 동해안에 가시면 항상 파도가 이제 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파랑이 가지고 있는 무립자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파력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바다는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깊은 바다에 가면 차가운 그런 해수가 있고 표층수는 좀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차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온도차 발전이 또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바닷가에 가면은 바람 조건이 좋습니다. 풍황 조건이 좋아서 이제 해상 풍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세 조류를 배양해서 거기서 이제 바이오 디젤을 넣는다든지 혹은 수소를 생산하는 이런 해양 바이오 에너지 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에너지기구 해양에너지기술위원회에서는 해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제 해양에너지로 좀 정의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력, 조류, 파력, 온도차, 그리고 최근에는 염분차 발전까지 그쪽까지를 이제 해양에너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21년도에 이제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따르면 이 계획에 따르면 2050년까지 해양에너지를 활용해서 온실가스를 230만 톤 가량 감축하는 목표를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설비 용량이 한 2.5기가와트급 그리고 연간 발전량은 한 5테라와트 아워 정도가 되고요. 이 정도 발전량이면 500만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류 발전과 조력 발전인데 이 두 발전 모두 조석 현상을 이용하는 발전이 되겠고요. 그래서 조석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조석 현상은 지구와 주변의 천체, 달이나 태양 같은 것들이죠. 달이나 태양 사이에서 발생하는 기조력에 의해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가보면 서해안 쪽에 가보면 아침에 이제 물이 들어왔다가 좀 있다가 물이 빠지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보이는데 이걸 조석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석 현상을 일으키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지구가 이제 공전하면서 생기는 어떤 원심력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태양과 달, 수성과 지구 간의 어떤 그 천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인력, 그 인력으로 발생하는 그 두 개의 어떤 합력으로 기조력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원심력은 모든 위치에서 이제 같이 이제 작용하는 그런 힘이 되겠고요. 인력은 달과 지구, 태양과 지구 간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되는데 이런 두 천체 간의 어떤 인력은 아래에 있는 식에서처럼 두 천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3승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질량이 크거나 거리가 가까우면 더 큰 인력이 이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지구에서 이제 발생하는 기조력의 가장 지배적인 건 달하고 태양인데요. 태양의 질량이 달의 질량의 약 2,600만 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지만 태양은 달보다 400배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리의 3승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고려하면은 결국은 달의 기조력이 태양의 기조력보다 약 2.5배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실제 조석 현상을 지배하는 것은 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부들이 이제 작업하는 거나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어촌에 가보면 음력 달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 달력을 보면 어떤 조석 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실생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러면 이런 조석 현상이 하루에 이제 2번 발생하는데 그 2번 발생할 때마다 그 높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침에 만약에 만조 때 물이 들어오는 게 한 5m였으면 그 오후에 들어올 때는 한 4m 정도 이렇게 하루 중에도 두 번의 조석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건데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일조 부등이라고 부르고요. 일조 부등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만조시의 어떤 수위가 굉장히 비슷하겠죠. 이런 조석 현상은 그 지구의 자전축이 더 기울어진다든지 뭐 바뀐다든지 혹은 그 지구의 공정 궤도가 바뀐다든지 그런 것만 없으면 굉장히 먼 미래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과거까지도 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대조기의 한계 조석 주기를 이용해서 진도 주변에 어떤 조위 물 높이하고 흐름의 속도를 이제 재현한 것인데요. 보면 이 결과를 보면은 어떻게 이제 그 수위가 올라가고 그때마다 유속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가운데에 있는 섬이 진도고요. 진도 위가 해남인데 그 사이에 울돌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울돌목에 굉장히 빠른 흐름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될 거고요. 그 울돌목 밑에 장죽수도 그리고 맹골수도 거차수도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조류 발전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 과거도 다시 재현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울돌목에서 있었던 해전 중에 그 명랑대첩이 있습니다. 1597년 음력 9월 16일이고요. 그러니까 보름 바로 다음 날이니까 상당히 어떤 그 대조기에 해당하는 그런 때였죠. 그래서 그 문헌을 보면은 뭐 물이 바뀔 때, 그러니까 썰물에서 뭐 밀물로 바뀔 때, 그럴 때 전투를 시작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과연 거기에 몇 시쯤 됐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거꾸로 재현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오전 새벽 한 0시 30분쯤에 밀물에서 썰물로 바뀌었고요. 6시 반쯤에 다시 이제 썰물에서 밀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었고요. 그날 당시에 유속은 한 3m/s 정도, 초속 3m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빨리 이제 물이 흐를 때 왜군들은 그쪽에서 이제 조종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이제 이순신 장군께서 한포 사격을 명령함으로써 전투를 승리로 이끌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석 현상을 이용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조력 발전이 있고 조류 발전이 있습니다. 조력 발전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조력 발전은 조석 현상에 의해 어떤 해수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때 방조제를 쌓아서 이제 위치 차이를 만들고 그 위치 차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이제 조력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조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조력댐 혹은 뭐 방조제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만 입구를 조력댐 혹은 뭐 방조제로 이제 막습니다. 이렇게 막고 수차 구조물이라고 해서 터빈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물, 그리고 물이 이제 빨리 들어가고 빨리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수문 구조물도 설치를 하고요. 이렇게 막게 되면 이제 이 안팎으로 이제 선박들이 통행할 수 없기 때문에 통선문도 같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조력 발전을 위한 주요 구조물이 되겠고요. 사실은 이 방조제 때문에 사실은 그 해수 유통이 차단되고 그래서 안쪽 호수에서의 어떤 갯벌 면적이 감소한다든지 환경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력 발전이 시화호 조력 발전 이후로는 우리나라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력 발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래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그래프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조력 발전의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력 발전의 종류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조지 개수, 그러니까 방조제를 쌓아서 만드는 호수의 개수가 하나면 우리가 단조지식이라고 부르고요. 하나 이상이면 그걸 복조지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조석을 이용하는 횟수에 따라서 밀물이면 밀물, 썰물이면 썰물, 일대 한 번씩만 발전하는, 한 가지에서만 발전하는, 예를 들어서 밀물 때만 발전한다든지 혹은 썰물 때만 발전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단류식 발전이고요.
썰물대로도 발전하고 밀물대도 발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복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류식의 경우에는 밀물대 발전하는 창조식이 있고요. 혹은 썰물대 발전하는 낙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 그래프 이제 3개가 있는데요. 제일 위에 그림이 낙조 때 발전하는 그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선으로 보여드린 게 이제 외해의 수위인데요. 외해의 수위는 우리가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해의 수위는 사인 커브를 이제 그리게 되는 그런 게 되고요. 이제 내해의 호수의 수위는 우리가 방조제의 문을 닫고 열고 해가지고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물이 들어올 때는 문을 열어두는 거, 수문의 문을 열어두면 외해 수위가 올라가면서 내해 수위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외해 수위가 만족, 제일 위에까지 닿으면 이제 그때 문을 닫는 거죠. 문을 닫아버리면 내해, 그러니까 호수의 수위는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점선처럼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외해의 수위는 떨어지죠. 그러다가 이 낙차, 이 차이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그때 이제 터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수차의 문을 열어서 터빈을 돌리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수위가 떨어지면서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외해의 수위가 또 증가하겠죠. 다시 높아지고 그래서 그 수위 차이가 발전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때 다시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그 내해의 수위는 유지가 되고 외해의 수위는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다시 또 올라가서 만조가 되면 다시 고정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하는 게 낙조식 발전입니다. 그리고 창조식 발전은 요거하고 반대로요. 물이 들어올 때 이제 문을 열어서 이제 터빈을 돌려서 발전하고 그러다가 그 수위 차이가 어느 이하가 되면 그때 다시 문을 닫아서 내해의 수위는 유지를 하고 외해의 수위가 계속 낮아지는 그럴 때를 계속 기다리고요. 그래서 가장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 수위차가 발전에 적합한 높이 차이가 되면 그때 이제 터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수차의 문을 열어서요. 그러면 외해 수위는 계속 올라가고 내해 수위는 아주 빨리는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발전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서 요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노란색처럼 이렇게 수위 변화가 되고요. 요걸 이제 반복하는 게 이제 창조식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복류식 발전은 제일 아래 그림에서처럼 외해의 수위에 따라 가지고 계속 이제 문을 열어두는 거죠. 터빈 문을 열어두어서 발전이 가능한 수위차가 생기면 발전하고 그거보다 낮아지면 발전기를 돌리지 않고 또 조정했다가 또 낮아질 때 또 이제 발전하고 이런 걸 반복하는 게 복류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석에 따라서 수위 변화로 낙차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발전 조건을 잘 최적화해 줘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수력 발전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수력 발전은 또 높이가 한 50m에서 100m 정도 굉장히 높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 조력 발전은 한 6m에서 한 10m 정도 좀 작은 낙차, 저낙차 터빈을 적용해서 이제 하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낙조식과 창조식의 어떤 발전 특성을 보면 거의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낙조식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화호 조력 발전은 창조식 발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낙조식의 저 그래프하고 창조식의 저 그래프를 보면 거의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가 내해 즉 호수의 수위인데요. 낙조식은 호수의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외해의 수위까지 이제 올라가고요. 창조식의 경우는 내해, 그러니까 호수의 수위가 외해보다 낮게 이제 유지가 돼요. 그 시화호 조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 발전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시화호 주변에 산업단지도 있고 그 농경지도 있고 해서 그 이미 개발이 된 상태였고 수위를 높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위를 높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창조식 조력 발전을 채택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조력 발전이 가능한 곳을 보면은 해주만, 시화호, 가로림, 천수만, 새만금 등이 있고요. 이 중에서 시화호만 이제 사업이 이제 시행됐고 다른 쪽은 기본 계획 정도에서 이제 정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조제를 건설함으로써 생기는 해양 환경의 변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중지가 됐고요. 기존에 이제 방조제가
어떤 곳은 시화호 같은 그런 방식으로 또 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전에 이제 했던 건데 시화호, 가로림, 인천, 강화, 아산만에 대해서 어떤 규모로 조력 발전을 하면 어느 정도의 연간 발전이 가능한지를 봤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시화호만 창조 발전이고 나머지는 낙조 발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낙조 발전이 창조보다는 좀 더 발전에 유리한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화호 조력발전소 기본계획이 2002년도에 이제 됐고요. 사실 시화호 조력발전은 발전보다도 수질 개선 목적이 우선이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 시화호를 막고 난 다음에 그 내해 호수에 시화호의 그 수질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고요. 그래서 죽은 어떤 호수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다가 그때 해양과학위원회에서 발전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제안을 해서 이제 이런 사업이 이제 돼서 지금의 어떤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까지 그렇게 됐고요. 가로림 조력 같은 경우는 발전 목적이었지만 기본 계획까지만 하고 그 다음 사업으로 나가지 못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 과정인데요. 먼저 왼쪽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그 방조제의 그 옆에 가물막이 댐을 만듭니다. 그럼 가물막이 댐을 만들고 댐을 쌓고 그 안에 있는 물은 다 배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은 육지와 같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육지와 같은 조건에서 이제 지반 보강도 하고 수차 구조물, 수문 구조물을 건설하고 그리고 수차 구조물에 이런 터빈을 이제 설치한 거죠. 그래서 터빈 사이즈는 여기 사람의 크기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 하단에 이제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완공된 후의 모습이고요. 그 시화호 조력발전은 발전도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사실은 수질 개선, 해양 환경 개선 목적이 더 컸던 거고요. 그래서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전에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17.4 ppm이었는데 현재 2 ppm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서생물 출현종도 77종에서 236종으로 크게 늘었고요. 그리고 조류 출현종도 80종에서 143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은 그 시화호 안에서 낚시도 하고 또 조개도 잡고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시화 조력발전소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조력발전소는 외국에도 많지는 않지만 여러 국가에서 있는데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프랑스의 랑스 조력발전소입니다. 랑스 조력발전소는 랑스 강 하구에 방조제를 쌓아서 만든 조력발전소고요. 시설 용량은 240메가와트로 시화호 조력발전소보다 좀 작습니다. 그래서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용량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가 되겠고요. 이 랑스 조력발전은 복류식입니다. 그래서 밀물 때도 발전하고 썰물 때도 발전하는 그런 복류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가장 좀 제가 생각이 인상적인 거는 이 랑스 조력발전소 1967년도에 이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55년 정도가 지난 발전소인데 아직도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만큼 조력 발전은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에 비해서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 수명이 굉장히 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기들 같은 경우, 터빈 같은 경우도 이제 수력 발전에서 쓰는 기술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 성능이 이미 입증된 그런 터빈들을 이제 쓰고 그렇기 때문에 내구 수명이 긴 걸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사실 랑스 조력 발전소 운영되고 10년 정도는 여기도 해양 환경에 변화가 있었던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더 지나고 나서는 거기에 이제 적응한 그런 해양 환경이 이제 구성이 됐고 지금은 그런 문제는 지금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화호 조력발전소하고 랑스 조력발전소 외에는 좀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아나폴리스 조력발전소는 시험 조력발전소 규모로 건설이 되었고요. 84년도에 준공했는데 최근에 고장이 나서 그 뒤로는 운영하고 있지 않은 걸로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좀 작은 규모의 그 조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중국은 장샤 쪽에 이제 조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더 투자를 해서 용량도 좀 늘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국은 조금 특이한데 영국은 아직 조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상당히 여러 곳에서 조력발전소를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만입구를 막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진처럼 라군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연안 환경의 어떤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방조제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어떤 좀 이슈가 되죠. 그래서 영국의 여러 프로젝트들이 환경보다는 지금 경제성 문제로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사업이 이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조력 에너지는 결국은 조차가 큰 어떤 지역이 유리한데요. 가장 큰 곳이 캐나다의 펀디만입니다. 저쪽에 이제 조차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으로 조차가 큰 곳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 그쪽이 크고 그 다음이 한국하고 중국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런 쪽 빨갛게 이제 표시된 저 부분들이 타이달 레인지 조차가 큰 부분이고 조력 발전이 유리한 그런 해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조류 발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류 발전은 마찬가지로 조석 현상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흐름이죠. 흐름이 빠른 곳에 흐름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조류 발전이라고 하고요. 조류 발전은 발전 설비와 지지 구조물로 구성됩니다. 발전 설비는 수차, 터빈이 있죠. 터빈 돌아가는 수차하고 축계, 증속기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발전기가 있고요. 그리고 전력 변환 장치 같은 것들이 발전 설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조류 발전의 출력은 다음 식과 같이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밀도에 비례하고 통수 단면적에 비례하고 유속의 3승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유속이 2배가 되면 출력은 8배가 됩니다. 그래서 유속이 큰 곳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밀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같은 시설 용량일 경우 풍력 발전에 비해 터빈의 크기가 작습니다. 국내 조류 발전이 가능한 후보지로는 백령도, 경기만 동서수도, 천수만, 울돌목, 장죽수도, 맹골 거차수도 등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터빈을 설치하면 터빈 간 간격도 유지해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간격을 고려해서 배치안을 했을 때 얼마나 이제 발전 단지의 용량을 키울 수 있는지를 보면은 장죽수도에 한 5.5기가까지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었고요. 그 다음 맹골 거차수도에 한 4기가와트급 정도. 울돌목이 최대 유속은 빠릅니다. 4.7 메타퍼섹으로 빠르지만 여기 해역이 좀 좁아요. 그래서 울돌목은 한 100메가 정도의 설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했고요. 그래서 국내 조류 에너지 자원량의 약 80%가 진도, 신안 해역에 이제 부존하고 있는 걸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류 발전은 말씀드린 것처럼 흐름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고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석은 규칙적인 주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어떤 에너지 출력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파력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언제 바람이 많이 불지, 언제 뭐 파도가 많이 칠지, 혹은 태양광 같은 경우 언제 구름이 질지 장기적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류나 조력 발전이 가지는 어떤 장점이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조류 발전의 주요 방식으로는 수평축, 수직축 그 외에 여러 방식이 있지만 수평축과 수직축 터빈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수평축 터빈은 흐름의 방향하고 이 회전체가 돌아가는 이 회전축의 방향이 나란한 경우를 우리가 수평축이라고 부르고요. 이 흐름의 방향하고 이 회전하는 이 회전축의 방향이 직각을 이룰 때를 우리는 수직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평축 터빈하고 수직축 터빈을 비교해 보면 효율은 수평축이 좋은데 수직축 터빈은 발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면 위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라든지 설치 이런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축 터빈을 적용한 발전 단지의 모습이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풍력 발전기, 해상 풍력 발전기를 물 안에 넣어 놓은 듯한 그런 어떤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물살의 힘을 그대로 이용하는 어떤 것이 이제 조류 터빈, 조류 발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물의 흐름 방향과 이 회전축이 직각을 이루는 수직축, 그리고 수평으로 이제 나란한 수평축 조류 발전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수평축 발전은 유속이 좀 느리라든지 그런 데서도 효율을 얻을 수가 있지만 수직축은 좀 어려운 반면에 수직축은 유지 보수가 이제 유리한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 발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날씨나 계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장기간 어떤 게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조류 발전을 하기 위한 핵심 기술인데요. 조류 발전에 포함된 핵심 기술은 첫 번째는 조류 에너지 자원량을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느 해역에 조류 에너지가 많이 부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적정한 어떤 용량의 설비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설비를 설계하는 설계 및 제작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블레이드라든지 허브, 낫셀, 발전기, 전력 변환 장치 등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설계 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발전 설비를 지지할 수 있는 지지 구조물의 어떤 설계 제작 기술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런 단일 발전기를 여러 개를 설치할 때는 최적 배치가 중요한데 최적 배치를 하려면 이 조류 발전에 의한 어떤 후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조류 에너지 자원량 분석에는 해양학이라든지 뭐 관측 기술 이런 것들이 포함이 필요하고 조류 발전 설비를 이제 설계 제작하려면 기계, 전기, 전자 이런 분야에 어떤 학문 전문가들이 필요하고요. 지지구조물 설계 제작에는 토목, 조선해양 쪽에 어떤 전문가들이 이제 참여해야지 되는 굉장히 다학제간 학문이고 또 융합이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대표적인 조류 발전 시스템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아틀란티스사의 1.5메가와트 터빈입니다. 아틀란티스사는 스코틀랜드 북부에 6메가와트급의 실증 단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400메가와트까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버단 파워사에서 뉴욕 이스트리브 강 하구에 이 소형 터빈 3개를 한 프레임에 엮은 저런 시스템을 설치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성능 시험을 마친 바가 있고요. 그 영국의 노바 이노베이션사에서는 150kW급입니다. 좀 작은 그 블레이드 2개짜리 터빈을 4개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프랑스의 사벨라사에서는 1메가와트급 터빈인데 이건 블레이드가 6개 달려 있습니다. 6개 달려 있는 이런 터빈을 만들어서 다양한 곳에서 지금 성능을 시험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풍력 발전기를 보시면 블레이드가 보통 이제 3개인데 조류 발전은 3개 또는 2개 또는 6개 다양한 형식이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부유식 풍력 발전들이 이제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 이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조류 발전은 고정식이 상용화되기 전에 이미 이제 부유식 조류 발전 시스템들이 개발돼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보여드린 것이 이제 오비탈 마린 파워사의 O2라고 하는 시스템이고요. 이거는 부유체 밑에 날개가 2개가 있고 그쪽에 하나에 1메가와트 터빈이 하나씩 달려 있어서 총 2메가와트의 발전이 가능한 시스템이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제 스페인의 마젤란 리뉴어블사의 그 ATIR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스템 모두 이맥이라고 하는 영국의 실외역 시험장에서 성능 시험까지 마쳤고 이거를 다양한 나라 여러 나라에 이제 보급하려고 판매하려고 하는 거죠. 판매하려고 지금 홍보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제 조류 발전 시스템이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조류 발전 시스템이 울돌목에 가시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울돌목 시험 조류 발전소가 있고요. 이 시스템은 2009년도에 1메가와트급으로 이제 구축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80kW급으로 좀 줄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이 발전소는 헬리칼 형태의 수직축
조류발전 터빈을 적용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류발전 실외역 시험장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풍력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니슨이나 두산중공업에서 풍력발전기를 만들면 한동안 6개월 이상 이렇게 성능 시험을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가는 곳이 영암이나 뭐 제주 이렇게 이제 시험장에 가는데, 조류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류발전기를 만들고 나면 실외역에서 성능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풍력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해저 케이블도 깔아야 되고 인허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실외역 시험장을 구축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울돌목에 5개의 그 조류발전기를 동시에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장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레이드에 대한 어떤 시험 평가를 위해서 조류발전 부품 성능 시험동도 지금 구축해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1메가와트급 조류발전 상용화 시스템 개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 과제에서 1메가와트급 조류발전 시스템을 지금 이제 개발해서 올해 말에 그 실외역 시험장에 설치해서 시운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조류발전 관련된 연구를 한 25년 정도 했었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울돌목 시험 조류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9년 당시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통에 연계된, 그러니까 실제로 전기를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그동안 생산한 전기를 쭉 모아서 국내 해양에너지 시스템 중에 최초로, 그리고 최초이자 유일합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REC를 확보한 시스템입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에서 아직 REC를 받지 못했거든요. 이건 다른 이유가 있지만 못 받았는데, 이제 해양에너지 시스템 중에서는 최초로 REC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소규모 능동 제어, 소규모 조류발전 시스템도 개발해서 테스트를 했었고, 작년에는 50kW급 수직축 터빈 2개를 적용한 100kW급 시스템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지난 23년 6월, 7월 2달 동안 22MWh의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왼쪽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터빈이 2개가 이제 들어가 있고, 위에 보여지는 거는 이제 발전기입니다. 그 밑에 이제 터빈이 있고요. 가운데 있는 사진은 육상에 구축되어 있는 ESS 배터리실이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발전량을 이제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그럼 이런 해양에너지 조력 조류와 관련된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저는 기술 수준을 좀 보고 싶은데요. 해양에너지 분야의 델파의 기술 수준 분석 결과를 보면은 2008년도에 해양에너지에 대해서는 처음 이제 기술 수준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의 기술 수준은 EU에 비해서 한 55% 정도 수준, 기술 격차도 한 10년 정도 난다. 그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계속 수준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EU 대비 한 85%까지 이제 수준이 올라갔고, 기술 격차도 한 2.5년 내로 이제 평가받고 있고요. 그만큼 기술 개발을 해양수산부가 이제 주로 이제 했던 그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해양에너지 분야의 기술이 많이 이제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020년도에는 분야별로 기술 수준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조력, 조류, 파력, 온도차, 염분차 이렇게 5가지 분야의 기술 수준과 기술 격차를 조사했는데, 조력은 한 92.5% 정도, 그리고 조류는 한 85% 수준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조력 같은 경우는 이제 터빈은 사실 외산 터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조금 이제 92.5%, 한 7.5%는 이제 터빈 기술에서 나오는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력 발전의 이제 기술 수준이 최고로 되려면 어떤 터빈을 이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조류 발전은 수직축의 경우는 상당히 이제 선진국 대비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수평축 터빈은 아직은 좀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2.3년, 한 85%로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조력발전 보급을 늘리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면, 지금 이 두 가지를 제가 제시했는데, 이 두 가지는 실제 현장에서 검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설비 용량을 늘리는 방안이 있는데요. 원래 신규 조력발전소 건설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화호 조력발전은 이미 이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덜하고요. 실제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시화호 내의 수질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일부 좀 아직 수질 개선이 좀 덜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수질 개선을 추가적으로 하려면 발전소를 좀 추가해서 그 해수 유통이 되는 그 양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이제 시화호 내의 수질을 한 단계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시화호 지금 요 한 군데만 그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해수 유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 유속이 좀 빨라요. 그 유속이 빠른 그 문제가 있어서 다른 쪽에 또 발전을 하기 위한 수차하고 수문을 설치하면은 좀 이 유속도 조금 느려지는 그런 효과들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전량도 느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 이제 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남호나 화성호처럼 기존에 이제 담수호들이 있습니다. 담수호들이 서해안 쪽에 있는데, 이런 쪽에서 이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담수호들이 있고요. 이런 담수호들은 오히려 방조제를 허무는 역간척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런 역간척에서 중소규모의 조력 발전을 검토하는 거죠. 이거는 시화호 조력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 방조제의 조력 발전하면은 해수 유통이 되고, 그럼 수질 개선과 함께 갯벌 면적도 오히려 느는 그런 친환경적인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있고, 여기는 국회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아직은 경제성 확보가 조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경제성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개발이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요. 조류발전 보급을 늘리려면 일단 조류발전은 풍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유지관리, 설치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설치라든지 유지관리가 좀 더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내구성을 굉장히 올려야 돼요. 그래서 내구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발전 비용을 더 낮춰야 되는데, 이 발전 비용은 상당히 최근에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이전에 계약했던 조류발전 단지의 계약 단가는 영국, 중국, 캐나다에서 대부분 한 500원에서 한 550원, 킬로와트어당 500원에서 550원 사이였었는데요. 작년 영국에서 체결된 조류발전 단지의 발전 단가는 킬로와트어당 28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비탈 마린 파워사의 O2도 이 가격으로 거의 7메가와트급을 이제 계약을 했고요. 그 마젤란 리뉴어블사의 이 단지도 5.62메가와트급으로 이 같은 금액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부유식이 지금 두 개가 체결돼서 약 한 10메가와트급 정도 되고요. 그 아틀란티스에서 메젠2 2단계로 28메가와트의 그 단지를 구성하는 거를 계약 체결했는데, 이 세 개 다 발전 단가를 킬로와트당 28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원대이던 게 한 300원 미만으로 내려온 거죠. 그만큼 조류 발전의 어떤 그 경제성이 계속 향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의 어떤 선진 제조사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으로 적극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력처럼, 풍력도 유니슨이나 두산중공업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멘스나 베스타스의 어떤 시장을 이렇게 진입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류 발전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대형 어떤 상용 단지도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은 조류 발전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도서 지역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상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원격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그 디젤 발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그 디젤 발전기를 쓰게 되면 발전 비용이 육상에 비해서 뭐 4-5배 정도 비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류 발전도 상당한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조류 발전과 연계하는 경우에 발전뿐만 아니라 양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수를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도서 지역 또는 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육상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이런 지역에 조류 발전을 적용하는 이런 것들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는 2050년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IEA에서 이제 나온 자료인데요. 캐나다, 덴마크, 뭐 프랑스부터 해서 영국, 미국까지 이제 있는데요. 2050년까지 약 63기가와트급의 어떤 설비를 갖추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EU만 따지면 2050년까지 해양에너지, 조류발전, 파력발전에서 40기가와트 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는 조류발전과 파력발전으로 1기가와트급의 어떤 보급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50년까지 1.5기가와트급의 어떤 보급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상당한 어떤 중요한 어떤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상 오늘의 어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해주신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해양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알려주셨는데요. 알찬 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예시까지 같이 들어주셔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간단하게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강사님께 바로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Q&A에 참여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5분께는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질문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먼저 하나 꼽아보자면 조류 발전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력 발전과 비교했을 때 유사점 그리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풍력 발전과 조류 발전 모두 흐름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면에서 같습니다. 풍력 발전은 바람이라고 하는 그 공기가 이제 이동하면서 생기는 그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 조류 발전은 해수, 그러니까 물이 이제 흐를 때 생기는 어떤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발전 방식도 수직축, 수평축 모두 이제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조류 발전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풍력 발전은 예측이 안 됩니다. 풍력 발전은 장기 예측이 안 되고 단기 예측이라도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 뒤 혹은 일주일 뒤에 어떤 풍력 발전 어떤 출력을 예측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조류 발전은 해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밀도가 880배 큽니다. 공기보다. 그래서 같은 설비 용량이라고 했을 때 크기가 이제 작고요. 그리고 풍력 발전은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크기를 굉장히 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무지 계속 키울 수가 있죠. 근데 조류 발전은 빠른 흐름이 있는 곳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심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력 발전기처럼 크기를 계속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1메가에서 한 1.5메가급 정도가 어떤 상용화 규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네, 김우순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조력발전소가 갯벌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마냥 설치할 수는 없는데 중소규모 조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지형적인 여건이 우리나라에 갖춰져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굉장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어떤 질문이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조력 발전이 발전량이라든지 이런 해양에너지 보급 측면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시화호 조력 이후로 이제 진행이 더 이상 안 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갯벌 면적이 감소하는 그런 측면이었었는데요. 중소규모의 조력 발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해수 유통을 막게 되면 갯벌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방조제를 건설해서 조력 발전을 하는 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당 기간 어렵다라고 이제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역간척 사업 같은 경우 시화호처럼 이미 방조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 이제 호수의 그 수질이 굉장히 나빠진 경우, 그런 경우에 수질 개선 목적으로 이제 해수 유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해수 유통을 하면서 조력 발전, 중소규모의 조력 발전 넣는 거는 발전 측면뿐만 아니라 수질 개선이라든지 오히려 갯벌이 회복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충분히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는 거죠. 다만 그렇게 이제 역간척을 할 경우에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미 역간척을 한다는 뜻은 그 주변에 이미 산업단지라든지 혹은 농경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이 수위가 이제 다시 변화가 되게 되면 이쪽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혹은 뭐 지금 그 중소규모의 그런 조력 발전을 한다고 했을 때 비용 대비 발전량이 얼마나 나올지 하는 경제적인 측면, 이런 쪽에서 했던 이슈가 좀 남아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김정곤님께서 주셨습니다. 조류 발전 시스템이 바닷속에 설치되다 보니 관리하기가 쉽지도 않고 유지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제성 개선을 위한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주셨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제에서도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내구성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외국 터빈을 말씀드릴 때 프랑스의 사벨라 터빈을 언급을 했었는데, 이 터빈은 메인터넌스 프리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터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터빈은 피치 제어가 안 됩니다. 피치 제어가 안 된다는 거는 그 유속의 변화에 따라서 뭐 피치 제어를 해가지고 이제 그 발전량을 제어하게 되는데, 이런 피치 제어도 안 하고요. 그 유향에 따른 어떤 요제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시스템은 고장날 만한 요소가 별로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쪽 제작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5년 정도는 두면은 전혀 고장이 없다. 그래서 5년에 한 번 정도만 들어올린다든지 하면은 되는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지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해상 크레인을 이용해서 이제 들어올려야 되는데, 이 해상 크레인이 굉장히 비용이 고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뭐 고장 요소가 줄어들 수 있을지, 고장 요소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1메가와트급 시스템에서도 요제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제어를 하지 않도록 했고요. 그리고 수밀 성능을 이렇게 개선하는 그런 쪽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그 PCS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유지 관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부유식 조류발전 시스템에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가 바로 이 측면입니다. 유지 관리 비용이 부유식이 좀 적게 듭니다. 그 시스템 비용은 좀 더 많이 들지만 유지 관리 비용이 이제 부유식 시스템이 오히려 더 적게 들기 때문에 그 부유식 조류 발전 시스템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입니다. 김대진 님께서 주셨고요. 시화호의 성공적인 모델을 새만금에도 적용하자는 의견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별다른 진척이 없는 이유가 궁금한지 물어보셨고요. 새만금이 조력 발전에 부적합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셨습니다. 시화호가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이었었고요. 새만금도 지금 뭐 수질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걸로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해수 유통을 막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실제 농어촌공사가 지금 새만금 방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도 그 시화호의 그 모델을 따라서 새만금에도 조력 발전을
넣자라는 그런 의견도 지금 있고 실제 농어촌공사에서도 그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지금 새만금의 경우에는 여기 내 쪽이 시화호는 그냥 하나의 호수지만 여기는 강으로 돼 가지고 좀 나눠져 있거든요. 나눠져 있고 그 새만금이 조차가 시화호보다는 좀 조차가 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 측면에서의 어떤 그 이슈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혹은 발전 측면, 뭐 친환경 발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새만금이 충분한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방조제가 있기 때문에 조력 발전을 했을 때 환경 이슈가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직 이쪽도 경제성 부족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떤 그 걸림돌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농어촌공사라든지 혹은 여러 연구기관이라든지 전문가들이 그쪽에 그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이 알아갑니다. 네, 유익한 네, 질문 시간인데요. 네, 다음 질문은 김선민님께서 주셨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늘어나야 하는 건 필연적일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조력발전소가 향후 신재생 에너지의 어느 정도 비율까지 차지하게 될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아직 고민은 해보지 않은데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보면요. 지금 현재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254메가와트급인데 조력발전소를 늘리고 싶은 거는 해수부도 마찬가지고 뭐 농어촌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뭐 이쪽에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신규의 어떤 대규모 조력발전소 예를 들어서 강화만이라든지 인천만 뭐 아산만 이런 쪽에 적용하는 것은 아직은 그 환경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가지고 있는 탄소 중립 로드맵에는 시화호는 그대로 두고 있고요. 다른 조력발전소는 역간척에 의한 조력발전소만 지금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 역간척을 통한 어떤 조력발전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그리고 친환경 조력발전에 대한 어떤 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조력발전은 상당히 큰 탄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규모 어떤 재생에너지는 조력발전이 가장 크거든요. 실제 해상풍력도 254메가와트급이 아직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큰 게 60메가와트급 정도니까. 그래서 조력발전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비율까지 차지하게 될지는 이거는 환경 이슈가 해결되면 상당히 어떤 기여도가 커질 수 있지만 아직은 그 문제, 갯벌 훼손에 대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역간척만 지금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최형래님께서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유익한 강의 감사하다고 감사 말씀 먼저 전해주셨고요. 네, 조력 발전이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더 인상 깊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인천시 강화군에 조력 발전을 시도했다가 설치가 되지 못했는데 조력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조력 발전에 대한 그 질문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조력 발전이 많은 뭐 관심도 받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조력 발전 설비 중에 가장 그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방조제입니다. 그래 방조제를 이제 길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데요. 그 인천시 강화군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상당히 그 방조제 길이가 좀 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강화라든지 이쪽 그 아산만이나 이쪽에 그 시도했다가 설치되지 못했던 거는 사실 주민 반대가 가장 컸다라고 이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지역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맞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 계획까지만 가고 그 다음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시설과 관련해서는 방조제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그
적은 비용을 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로림만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가로림은 그 형태상 포켓 형식으로 되고 요 만입구가 2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2km만 막으면 안에 이만큼의 그 호수 면적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지금 가로림만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가 국가정원으로 돼 있고 갯벌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환경유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은 아마 또 개발이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질문도 많이 올라와서 더 풍족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강의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유익한 강의와 더불어서 여러 질문에도 막힘없이 또 시원하게 대답해 주신 이진학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강의는 잘 들으셨나요? 해양환경 지식나눔 온라인 라이브 특강이 끝난 후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나의 강의실에 들어가셔서 내일 13시 이후부터 가능하니까 잊지 말고 많은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다음 강연은 10월 12일 목요일 오후 8시 세상의 끝에서 미래를 준비하다라는 주제로 극지연구소 양은진 박사님의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